대변인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전문 다 읽어보셨죠? 예, 몇 번 읽어봤습니다. 77장, 77장. 아하. 저 어저께 한 5번 정도 정주행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77장 전부 다 제가 윤 대통령과 이 경선 직후에 이제 선대본부터 시작해서 2년 반 가까이를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으니까 예. 거의 모든 그 집권 과정에서의 서사를 또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야당의 폭거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 탄핵 심판에 임하는 그 80여 일을 그 대하는 그 자세를 말씀하신 것까지 다 저는 제 일처럼 좀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야당의 폭거를 특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자마자 이미 이 정권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조기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탄압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안 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것도 맞지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불거진 게 그 알박기 인사들 문제. 지금도 공공기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알박기 인사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유시민 씨 누님도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다 남아 있습니다. 예, 다 남아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 인사도 거의 안 돼 있고, 그다음 지금 헌법재판소 보시면 아직도 다 그 과거 이 정권의 그런 전신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집권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뭐 네. 세제, 이제 그리고 정부조직법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부처를 새 정부에 맞게 새 단장할 수 있게는 도와주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 지금까지도 목리 부리고 있죠. 정부조직법 그 개정 동의하지 않았고,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다 목리 부리고, 그 다음에 세제도 법인세 그 OECD 평균 맞춰서 깎자고 하니까 그것도 끝까지 반대를 해서 저희가 관철을 못 시켰고, 그러니까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뭐지 정치라고 시작을 해봤더니 집권해봤더니 야당이 이렇게 발목만 잡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허니문 자체가 없었던 정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통치를 할 때도 뭐 부처 뭐 장관만 임명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네. 다 그 인사를 또 새로 하고 조직을 또 장악을 하고 그 아래 기관들이 다 따라와줘야 일이 되는 건데,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그 알박기로 있었던 인사들이 정부에 반대되는 행위들을 하니까 제대로 된 통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제 MBC가 지금 제일 심각하잖아요. 아니 지금 거의 집권 3년 차가 됐는데도 아하. 아직까지도 전 사장이 지금 계속 6개월 넘게 임기를 지금 초과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큰 답답함을 느꼈을 거라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게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호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도 공감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가의 망국적 위기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특히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께서도 또 우리나라가 대내외로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뭐 간첩이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동안 몰랐던 국민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간첩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간접 수사가 대공수사권을 또 민주당에서 경찰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경찰이라는 게 간첩 수사라는 게 되게 노하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사 노하우가 있는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이 대신하게 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런 간첩들을 잡는다라고 해도 지금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처벌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사실상 거의 뭐 저희 대공 그런 수사 절차들이 모두 다 마비가 돼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예산 삭감 때문에 얼마 전에 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 지금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는데 특활비가 없어서 맞아. 사비를 들여서 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수사기관들 중에 사실상 그 민주당의 소위 하명을 받는 듯한 그런 공수처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그런 특활비가 깎여버렸고, 대통령 특활비 다 깎아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국가가 작동할 수 있나? 지금 대외적으로 또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또 중국에 의한 이 하이브리드전을 또 언급을 하셨잖아요. 지금 네. 캐나다에서는 실제 이 선거 개입이 있었다라고 해서 중국 인사를, 친중 인사를 당선까지 시켰다라고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너무도 미온적이지 않나? 야당은 미온적인 걸 넘어서 지금 이 민노총 사실 전직 간부가 15년 그 형 간첩으로 15년형을 받았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양대노총 귀족노조들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신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한 장 한 장 다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77장을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좀 다뤄볼게요. 그에 앞서서 일단 그 헌재 그간의 재판에 대해서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11차례, 11차례, 11번
11번이래. 11번 만에 재판 만에 아주 신속하게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른 재판과의 그런 형평성이나 절차 미비, 출석 재판 관련해서 그런 우려들은 저희도 그동안의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절차만 좀 공정하게 적용해달라라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지켜지지 않고 이제 좀 빨리 끝나게 됐어요. 예, 그렇죠.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새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 탄핵이 6개월을 또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80여일 정도가 흐른 상황이죠. 근데 11차 변론을 하면서 과연 국민적인 의구심이 다 해소가 됐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국조특위만 해도 정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과연 공수처의 이 영장 집행 자체는 적법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조특위 출석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CCTV랑 전혀 본인 진술이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이 메모, 그 지렁이 메모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신의 계시를 받은 듯한 그런 메모가 5차례나 변모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이 되지 않았고, 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변론을 그냥 종결시켜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야, 홍장원 차장 말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 무조건 이거는 그 증거력이 탄핵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니고서야 이것을 증거를 채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하죠. 최소한 이 박선원 의원이 이런 것들을 뭐 필적이 지금 유사하다라는 그런 검증 결과가 그렇죠.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추가 검증 과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고 변론기일 2번 정도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아직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재가 졸속으로 결론을 냈을 때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결과를, 이게 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고 최종 변론에서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거는 뭐 저희가 자세히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 국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저는 개몽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14개월 딸 아이를 둔 아기 엄마다. 비상계엄 후에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느라 그동안 몰랐던 민주당의 폐악과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했다. 저는 개몽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이번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알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하시니까 이게 쏙쏙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전 국민이 정치 고관여층화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특정 사상을 주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를 스스로 고민해 보니까 이 진실을 알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아무리 정치적으로 호소해도 와닿지 않았던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국민들께서 이 야당이 이렇게까지 정말 만행을 저질렀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의 행위가,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익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았다.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도 마찬가지로 내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이렇게 정치하지 못한 방식을 택했느냐, 호소를 하는 것이 이 실제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아예 한덕수 그 총리까지 정말 보란듯이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알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상을 직접 틀어서 그렇죠. 또 증명을 해주셨는데,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국회 이미 본청에 들어왔어요. 본회의장 가려고 들어왔는데, 그때 만약에 국회 봉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치 지금 국회 봉쇄 상황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스스로도 이게 국회 봉쇄 상황이라는 걸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출입이 자유로웠다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와서 대통령이 국회 봉쇄 시도했으니까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나? 이제 이런 지점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때 각 당의 대표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 출입문을 오가면서 여유로운 표정, 취재진들도 다 그 광경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 봉쇄를 할 거면 280명만 이게 그 출동을 시키는 것이 맞냐? 보좌진과 국회의원 합치면 거의 3,00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면 국회 측 그러니까 야당 측은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면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당에서 그냥 같은 말을 반복을 한 거고 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5분 만에 종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울면서 애국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이 저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 파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 SNS에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요라고 뭐 거의 채집을 하잖아요. 정보들을. 그 다음에 그 집단지성으로 모았다라는 게 그 15분의 내용이었고 사실상 법리적인 내용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냥 대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의 내용이 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될 사유라고 하면 그 납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시간 이상에 걸쳐서 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4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국무회의의 적법성, 뭐 포고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서, 그리고 선관위의 병력 투입을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논증을 했거든요. 법리적으로. 네. 논증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는 되게 무책임한 그런 최후 진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소추인단 측에서 충분히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풀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무책임하고 날림으로 할 수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 PD님이 투표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변론 종결됐는데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하고 올려놨는데 1번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거는 약간 밸런스 붕괴 같은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두 번째 이제 김계리 변호사 저는 개몽됐다라고 얘기한 거, 그다음 세 번째 정청래 의원이 울먹이면서 애국가 읊은 거. 예.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파워 F다 뭐 이런 말씀으로 우스갯소리로. 네. 그렇죠. 뭐 이성적 사고가 잘 안 되시는 분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그 정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아까 이제 사범 씨가 말씀하셨던 뭐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다라고 말한 그 야당 측, 국회 측 대리인이 사실 이광범 변호사라고요. 이분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잘 나갔던 LKB라고 이 로펌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때고 LKB는 뭐 굉장히 잘 나갔죠, 뭐. 그랬죠. 이분이 또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뭐 초대 공수처장 후보이기도 했고 뭐 그랬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오동훈 공수처장도 그렇고 서부지법의 영장 그 발부해줬던 판사들도 그렇고 지금 뭐 헌법재판관들도 현재가 3명, 마은혁 그 후보자가 들어오면 4명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번 그 사태들을 돌이켜 보면 그 300명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정말 총체적으로 요직을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게 좌파들이 얼마나 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게 뭔가 사법부를 국가 요직 국가 기관들을 장악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된 것 또한 뭔가 이번 비상사태 어찌 보면 함이라고 하면 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연 우리 국가기관들은 신뢰 가능하고 공정한가? 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졌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고쳐나갈 필요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간단하게 제가 몇 개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그 67분간 직접 당사자 최종 진술에 나섰는데 제가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몇 가지만 같이 대변인님하고 같이 읊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84일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다. 국민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제 일을 못하는 현실이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진술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개인을 위한 선택이 결코 아니다. 쉬운 길은 적당히 타협하는 건 아니겠느냐. 집권 연장을 위해서 계엄했다? 이거는 280명만 투입을 했겠냐. 방금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솥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보였다. 국가의 존립위기, 비상사태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 북한 등 주권 침탈 세력, 내부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들었다. 국보법 폐지 주장,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이다. 이거 이제 외교 안보적인 발언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대변인도 이 부분에 집중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안에 있을 때도 지금도 창원 간첩 사건 활발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만약에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 바뀐다라 그러면 이런 수사들 모조리 다 종결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저희가 그랬잖아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아하. 사실 그게 좌파들의 레토릭이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그런데 저희가 다시 집권을 하고 나서 살펴보니까 어디 있기는 바로 여기 있는 게 바로 간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원 간첩, 민노총 전직 간부 간첩 사건들, 민노총 전직 간첩은 그래 15년형을 받았고 그 공소장을 또 매일신문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읽어보면 이 대진년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좌파 조직들을 비롯한 이런 그렇죠. 조직들이 얼마나 그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 사회를 좀먹고 있었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이행해서 아하. 그 지령문을 그대로 이행해서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퇴진이 뭐 추모다 이런 문구들 그대로 읊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과 지금 홍콩 어떻게 됐습니까? 아, 홍콩 완전. 그러니까 예. 몇 년 전에 그 민주화 열기는 정말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사실 완전 황폐화되니까 그러니까 시민사회 자체가 억압과 통제로 점철되어 버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또 레퍼런스들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자라오면서 느꼈던 그런 모든 위협들이 지금 실존의 그런 위기로 저는 와닿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다라고 봤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짧게 제가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 정치가 국가 발전 가로막아, 그리고 직무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 집중할 것, 자녀 임기 연연 않고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어저께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그 저는 직무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 남은 임기 연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좀 어저께 중요했던 부분 같습니다. 예. 임기 단축 개헌 카드 이거 사실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그만큼 또 정치적인 결단을 밝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누구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야당도 그냥 뭐 내란 수계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아니 뭐 참수시키겠다고 그 모형칼까지 아하. 들고 사진 찍잖아요. 김병주 김병주, 예, 최고위원. 그러니까 그런 막말과 이 만행으로 점철된 정치권에서 저는 그래도 정말 대통령이 정말 프레지덴셜하게 자신의 권한을 나부터 내려놓고 내가 이런 국민 통합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국가의 큰어른다운 결단을 했다. 저는 일단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게 재판관들한테도 많은 전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여러 그 지표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을 하거나 넘는 경우도 그런 있어요.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적어도 국민 3분의 2가 외면을 했을 때 이 정치적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지금 과반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선출직 대통령을 이 비선출직 헌법재판관 8인이 파면 결정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이런 큰 물음을 던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도 이게 뭔가 비상계엄을 우리가 면죄부를 뭐 주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게 뭔가 인용을 결정하려고 했던 분들조차도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파면을 시키는 게 맞을까? 저는 이런 그렇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변론 전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패부를 찌르는 저는 그런 한 수를 던지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개헌도 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뭐 저희가 뭐 내각제로 바꾸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전혀 아니었고 그 야당의 폭거를 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도 분명히 전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예. 됐잖아요. 이게 이렇게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게 국민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몰랐던 걸 알게 됐잖아요. 예.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까지 행정부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역사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정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탄핵이 아닌 말고식으로 탄핵시켜버리고 그 과정까지 직무정지가 된 것만으로도 소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대표 노려봤다 라는 이유로 탄핵을 시켜서 오죽하면 그 이미선 재판관도 거기에 대해서 야당 측에 질문을 했겠어요. 너 왜 눈을 그렇게 뜨니 이걸로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무례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탄핵이라는 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거나 법률 위반이 있었을 때 하는 건데 국회가 그런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직무 정지를 목표로 탄핵이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킬 목표로 이 탄핵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개헌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헌법학자들이 주로 제안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 그러니까 야당이 남용했
이용했다라는 것이 증명됐을 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직무정지라는 것 자체를 없애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용을 못하게 막고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던 것들은 뭐 책임총리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국가 혼란 상황에서도 정부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다 직무대행들이 이런 위기 상황들을 어제도 그 큰 사고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 뭐 다리 무너지면서 네. 이제 그렇죠. 10명 정도의 사상자들이 또 나오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럴 때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는 정부답게 그런 일을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또 그런 문제의식을 또 책임총리제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변론 전략으로도 저는 되게 유효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이 소위 87체제 지금 거의 몇 년, 한 40년이 거의 40년 다 됐잖아요. 돼가죠. 예, 지금 한 번쯤은 손볼 때가 됐다. 그 물꼬를 민주당이 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관들을 향해서는요,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요,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완이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관들에게 약간의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내려놨으니까 네. 재판관들도 잘 판단을 해라. 약간 압박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재판관들이 법리에만 저는 함몰돼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는 게 단순히 법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법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국가를 정상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연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국민 통합이라는 결과를 이룰 수가 있을까? 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 만장일치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렇죠. 소수 의견으로 이거는 파면 사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국가적인 질서를 저해하는 해결책을 선택을 해야 하냐 이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대통령부터 나부터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육참 골단의 그런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말 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겠다.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정말 국정 철학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할게요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득권들 반발하는 3대 개혁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 지금 민노총 뭐 사실 거의 전초기지로 쓰던 복지관들까지 다 뺏기고 지금 회계도 다 공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만든 게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어요. 보수 정치인들이요 과거에 민노총이랑 적대시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런 결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윤 대통령이 해낸 것이고 한미일 관계에도 정상화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교육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저희가 또 모수 얼마나 전향적으로 또 모델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으라 그러는데 막상 더 내는 사람 따로 더 받는 사람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이라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따져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